유럽 군사전략본부 긴급 소집. 한국 보고서 유출 사건의 나토까지 당혹. 프랑스 파리 국방연구소에서 작성된 비공개 전략 보고서 하나가 나토 전략사령부 내부망에 유출됐습니다. 유럽군 수뇌부는 즉각 긴급 소집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은 프랑스 출신의 군사 전문가. 단 38페이지 분량. 하지만 그 안에는 유럽이 수십 년간 신봉해온 전차, 기동전 중심 전술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48시간 후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독일 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긴급 세미나 개최 요청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병력도 적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포병 전력을 갖게 된 것인가? 저는 앙드레 미켈레라고 합니다. 프랑스 국방연구소에서 전략무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나토 전략위성센터에서 비정기 자문을 맡고 있죠. 20년 가까이 유럽과 북미의 최신 교리와 전력을 분석해온 저로선 하나의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포병이 아니라 위성과 드론, 그리고 전자전으로 승부가 갈린다. 포병이라는 단어는 제게 2차 대전 흑백 영상 속 낡은 전술쯤으로 들렸습니다. 포탄은 느리고 정확도도 낮고 대응 시간도 길며 무엇보다 비용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최근 몇 년간은 포병 자체를 연구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토 주최 군사기술 세미나에서 한국의 포병 전력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고 거기서 한 장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 영상은 제 고정관념을 단 2분 만에 완전히 박살냈어요. K9 자주포 실사격 시연 장면이었는데 거대한 포신에서 쏟아지는 포탄이 초속 900m의 속도로 날아가 정확히 표적을 강타했어요. 한 대가 쏘고 바로 옆에 자주포가 틈을 메우듯 연속 사격. 동시에 후방 차량이 들어온 영상으로 전장을 조율하고 포대는 사격 재배치 은폐를 5분 이내에 반복하더군요. 이거 시뮬레이션인가? 하지만 그 영상은 한국군이 실제로 야지에서 훈련 중 촬영한 실사 장면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포병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결국 미사일과 드론엔 못 미친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잠들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K9, 한화 디펜스, 포방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결국 한국 국방부로부터 뜻밖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유럽연합 및 나토 방산 자문단 초청 연수 프로그램. 당시 제 상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무기 수출 늘리려는 시기라 홍보 좀 하겠지.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예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입국장도, 교통도, 군사보안 통제도 너무나 매끄럽고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첫 일정은 방위산업청과의 비공개 기술 브리핑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K9 자주포만이 아니라 K10 탄약 운반장 갑차, K11 사격 통제 시스템, 그리고 드론, 포병 연동 체계가 전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기반 화력 시스템이 펼쳐졌습니다. 이튿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실제 포병 전술 훈련센터를 찾았습니다. K9 자주포 포대가 사격 대기 중이었고 저는 관측소 측면에서 실사격 절차를 관람할 수 있었어요. 처음 포문이 열릴 때는 솔직히 조금 긴장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전투는 아니지만 포병의 진짜 무서움은 영상이 아닌 현실에 있다고 들어왔으니까요. 한 포대가 사격을 개시하자 바로 옆 포대가 탄착. 시간 차이를 계산해 딜레이 사격으로 같은 표적에 포탄을 겹쳐 쏴댔죠. 탄피 배출, 사격 제어, 후속 탄창 교체, 후퇴 및 은폐까지. 모든 과정이 딱딱딱 박자처럼 이어졌어요. 그들이 무언가 외치기도 전에 이미 손과 몸이 반응하고 있더군요. 저는 무심코 옆을 보았습니다. 관측실 유리 너머로 몇 명의 부사관들이 정확한 표정으로 드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적 가상 위치, 산악 굴곡, 바람까지 계산해 탄착 예측선을 그리고 있었죠.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포병 시스템을 저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에서조차 이렇게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포병 체계는 없거든요. 각 부대마다 따로 놀고 지휘 체계는 느리고
정확도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어요. 사람, 시스템, 환경, 목표까지.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질문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왜 한국은 하필 포병을 선택했을까? 노트북을 열고 미리 수집해뒀던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기술적 이력만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역사적 흐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한국은 단 한 세기도 온전히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해방, 분단, 6.25 전쟁까지. 그야말로 지속적인 침략과 전란의 땅이었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한국은 이 와중에도 늘 먼 거리에서 막는 방식을 택해왔다는 겁니다. 삼국시대엔 성곽과 활, 고려에선 화약과 불화살, 조선에 이르러선 신기전, 천자총통, 비격진 철뢰라는 이름의 조기 포병 무기까지 등장했더군요.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화약을 대량 생산한 국가 중 하나가 고려였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1377년 고려에서는 화통도감이라는 군사기구를 통해 화약 무기와 그 운영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조직했다고 합니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이 전통은 더욱 세분화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화포 중심 전투 전략은 일본과 명나라 장수들에게도 신화처럼 회자됐다고 하더군요. 유럽에서는 근대에 들어서야 화약의 힘을 전장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인식했지만 한국은 이미 14세기에 국가 규모로 화포 체계를 구축한 셈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스스로 외부를 막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지도를 보면 명확합니다. 북쪽은 대륙과 맞닿아 있고 서쪽과 동쪽은 바다와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는 대부분이 산악지형이죠. 이런 조건에서 수많은 병력을 운용하는 기갑전이 아닌 소수 병력으로 장거리에서 적을 막아내는 화력 중심 전략이 최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전차도 전투기보다도 먼저 화약과 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 완전히 끊겼죠. 정확히는 강제로 끊겼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식민지 시절 일본은 조선인의 화포 기술과 화약 생산 능력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기록, 제작소, 장인 집단 모두 해산됐고 한국인은 다시 맨몸으로 싸워야 하는 민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은 사실상 포병이 없는 상태로 전장을 맞게 됩니다. 북한은 소련제 야포와 곡사포를 대량 운용했고 중국은 인력 중심 돌격을 주 전략으로 삼았죠. 그 사이에서 한국군은 보병 중심의 방어전만 반복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난 건 포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다시 포병을 선택합니다.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유일한 전략적 답안으로 말이죠.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하필 포병을 선택했는가? 그건 무기 선택이 아니라 역사와 지리, 상처와 생존 본능이 결정한 선택이었습니다. 포병이 사라진 나라가 다시 포를 만들었다는 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말은 저를 안내하던 한국군 장성 출신의 방위산업 고문이 해준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뭉클해졌어요. 전날 저는 조선시대 화포의 정점이었던 신기전과 비격진 천외,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포술 체계를 갖췄던 화통도감의 역사를 공부한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찬란한 화력 전통이 일제에 의해 산산조각 났고 해방 이후 미군에 의존하면서 자체 포병 기술이 0에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이 사용하던 대부분의 포는 미군이 버리고 간 잉여 장비였다는 사실까지. 이건 단절이 아니라 국방 주권의 말살에 가까운 상태였더군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한국군이 보유한 곡사포는 105mm 면문이 전부였고 그나마도 탄약 부족과 교육 미비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하죠. 반면 북한은 소련제 122mm, 152mm 포를 대량 운용했고 심지어 포탄과 보급로까지 철저히 체계화된 상태였어요.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참혹했습니다. 서울 함락, 낙동강까지의 후퇴, 그리고 미군의 개입 없이는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러니 한국군이 왜 전쟁 후 다시는 포병 없이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했는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렇게 한국은 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포 수입이 아니라 자체 생산과 운영 체계를 재건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기관이 지금의 ADD, 즉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은 미국의 군사 원조에 점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첫 결과물이 70년대 초 KH-178 견인포, 그리고 80년대의 KH-179 자주견인포였죠. 이 포들이 얼마나 귀중했는지는 당시 실무자의 회고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mm라도 포신이 휘면 수백 미터 벗어난다.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천 번을 시험했고 한 발 쏘고 조정하고 다시 쏘고 그런 과정의 반복이었다. 이건 개발이 아니라 기억의 복원 작업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화포 전통, 파괴된 군사기술, 잊힌 정신을 되찾는 일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999년 한국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자주포 하나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K9 선더.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발사속도, 명중률, 기동성, 정비 효율성, 심지어 가격까지 세계 최고 수준. 처음엔 유럽과 미국조차 의심했죠.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핀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인도, 터키, 이집트 등 세계 주요국이 줄줄이 수입을 결정하면서 포방부라는 별명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K9을 직접 보고 한국의 포병부대를 체험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였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제에 의해 박살났다가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 K9으로 돌아온 이 여정. 저는 전 세계 군사 전력 중에서 이렇게 극적인 병과 복원 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포병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K9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의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천, 논산, 대전으로 이어지는 일정 동안 한국의 포병 체계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자주포를 만든 게 아니라 포병이라는 문명을 만든 나라다. 그 출발은 표적 개념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은 포병이 쏘는 대상을 적의 위치로 정의하지 않더군요. 그들은 표적의 변화 가능성, 지형에 따른 탄착 오차, 기상 데이터에 따른 탄도 변화까지 포함한 살아있는 표적 시뮬레이션을 기본으로 훈련하고 있었어요. 제가 참관한 날은 강풍이 불고 있었는데 측풍 편차를 고려해 K-10 탄약 보급차가 포대보다 먼저 배치됐고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가 사격 통제 체계로 바로 전송됐습니다. 그 데이터는 곧바로 사격 재원에 반영되어 포탄 발사 각도와 탄종 선택이 자동 조정되었죠. 이게 제가 충격받은 첫 번째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연결성이었습니다. 한국의 포병은 단일 장비가 아니라 포대, 탄약, 정비, 표적 탐지, 전장 통제 시스템까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격 후 재배치까지 평균 2분 내외. 다시 말해 적이 반격 사격을 날리기 전에 이미 포대는 위치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K-10의 존재가 또 한 번 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K-10은 K9 자주포와 함께 움직이며 탄약을 실시간 보급하는 자동화 장갑차입니다. 단순 보급 차량이 아니라 사격 속도와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비죠. K9 혼자선 3발에서 5발을 쏘면 일시 중단해야 하지만 K-10이 붙으면 지속 사격, 빠른 재장전, 탄종 전환까지 무중단으로 가능해집니다. 제가 흥미롭게 느낀 부분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격 이후 드론으로 피해 분석까지 병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데이터는 다시 분석되어 다음 사격의 탄착군 조정에 사용됐고요. 즉, 하나의 전투가 끝나기 전 다음 전투의 사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국군 포병 운용병들은 탄약을 나르거나 포신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수치, 연산, 전장 환경 해석, 탄도 계산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중 어떤 병사는 포병학교 졸업 후 AI 연동 전산 통제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군요. 즉,
한국 포병은 무기병과가 아니라 기술, 수학, 운용, 전장인지를 모두 수행하는 복합 전술병과였던 겁니다. 서방 국가들 대부분은 하나의 신형 자주포를 만들면 그걸 자랑하지만 한국은 신형 자주포를 만들고 나면 그걸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어떤 순서로 투입할지를 먼저 계산하더군요.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포병에 올인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정면 충돌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정확히 때리는 방식을 선택했는지 말이죠. 그 답은 산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나라의 지형 전체가 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창밖을 내다봤을 때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있는 2시간 동안 제가 본 건 시멘트 건물도 평지도 아닌 끝없는 산, 그리고 또 산이었습니다. 한국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라는 말, 자료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체감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지형에서 기갑 전력을 중심으로 한 서방식 기동전술을 펼친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란 걸 직감했죠. 유럽은 평야를 기준으로 전술 교리가 발전했기 때문에 탱크, 장갑차, 전술 차량들이 핵심 자산이 됩니다. 기동성과 기습, 보급로의 선점이 전투의 승패를 가르죠. 하지만 한국은 산이 막고 골짜기가 틀어지고 좁은 도로 하나를 장악하는 것보다 산 너머를 먼저 포격하는 쪽이 이기는 지형이에요. 실제로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은 탱크를 앞세워 남하했지만 미군은 전차보다는 곡사포와 박격포를 앞세워 방어했어요. 제가 방문한 포병부대 장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차가 5km를 전진할 때 포는 그 거리 바깥에서 적을 무력화시키죠. 여기선 포가 전차보다 먼저 도착하는 병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도착한다는 건 물리적 속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도달 능력, 즉 전장 제압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산을 오르려면 시간이 걸리죠. 적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포병은 굳이 산을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간 너머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산이 많다는 건 은폐, 엄폐가 많고 좌표를 숨기기에 유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자주포는 쏘고 나서 3분 안에 위치를 바꾸고 산 능선을 따라 이동하며 추적을 피합니다. 적이 반격하려는 순간 그 포대는 이미 다음 산 너머로 넘어간 뒤인 셈이죠. 그뿐인가요? 산악 지형은 통신망과 관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기반 실시간 정찰 체계,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GPS 대체용 로컬 센서 체계까지 구축해놨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지형이 주는 단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산이 많다는 게 오히려 포병 전술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한국의 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은 병력 100만, 중국은 200만, 모두 전차와 대규모 기갑 전력을 갖춘 나라들입니다. 그들처럼 수로 밀어붙이기엔 한국은 인구도 자원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수보다 거리, 힘보다 정확도, 기동보다 지형 장악을 택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 포병 교리의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다고 하더군요. 쏘기 전에 숨어있고 쏘는 순간 움직이고 맞기 전에 사라진다. 유럽에서는 지형을 극복하려고 기술을 발달시켰지만 한국은 지형을 이해하고 순응하는 쪽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오히려 포병의 최적화를 이끌어낸 전략 자산이 된 거죠.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저 나라는 포병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세계 3위 수준의 포 전력을 갖췄단 말인가? 그런데 이 질문은 단 하나의 숫자 앞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인구였죠. 현재 한국의 총인구는 약 5천만 명, 그중 실제로 병역에 투입될 수 있는 전투 가능 예비역은 약 300만 명 정도라고 하더군요. 수치상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것이지 장기적 병력 유지나 재보급이 가능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출산율은 0.7에 가까워졌고 몇 년 내로 20대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예정이라는 자료도 봤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병력이 줄어들고 동원 가능한 자원이 한정돼가는 사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정학은 다릅니다.
북쪽에는 수십만의 병력을 운용하는 북한이 있고 그 뒤엔 중국이라는 인구대국이 버티고 있어요. 게다가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더라도 1차 충격을 견디는 건 오롯이 한국군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군요. 그렇다면 해답은 단순해지죠.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포병 전력의 강화, 그것도 압도적인 화력 투사력 확보였던 겁니다. 제가 실제로 포병단 훈련장을 찾았을 때 한 대대급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간단합니다. 한 명이 10명 몫을 하는 전장을 만드는 것. K9 자주포는 5인 1조로 운용되지만 지속사격 중 탄약 공급과 통제는 대부분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신 사격 통제 장비가 장착된 포대는 원거리 무인 관측 정보만으로 명령 없이 표적 타격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K10 탄약 보급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자주포는 일정 시간 사격 후 탄약 보급을 위해 중단하는데 K10이 있으면 사격 중간에 무정지 보급이 가능해지고 탄종 전환, 자동 로딩, 포대 간 연계 지원까지도 실현되죠. 적은 인원으로 장시간 고밀도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효율성은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일반 포병 1개 포대가 투사할 수 있는 탄약수는 시간당 60발 정도입니다. 하지만 K9과 K10이 연계되면 그 수치는 최대 120발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파괴력은 2배, 반응 속도는 절반, 명중률은 세계 최상위. 그 어떤 군사 전략가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계산이었어요. 심지어 유사시를 대비해 한국은 예비군 훈련 체계까지 포병에 맞춰 편성하고 있더군요. 포병 예비군 편제를 따로 운영하며 사격 통제 절차까지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실전을 가정한 민군 통합 화력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시간이라는 자원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국토가 좁고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첫 일주일 안에 결판이 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훈련도 실전처럼 전력도 단기 집중형, 전술도 포격 중심의 초기 제압형 전략으로 세팅돼 있었죠. 결국 이 나라는 병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화력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확신으로 극복해낸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머무른 지 어느덧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K9의 정밀 사격, 드론 연계 지휘체계, 산악지형 기반 전술 등 수많은 놀라운 장면들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날 포병학교를 나서는 제게 한국인 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적이 너무 많아서요. 한 놈이라도 가까이 오게 두면 안 됩니다. 그게 한국 포병 전력의 진짜 핵심이라는 걸 며칠 뒤에야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이 상대해야 하는 가상 적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북한, 그리고 중국, 여기에 러시아의 전략 후방 압박 가능성까지 감안해야죠. 이 세 나라는 모두 대병력, 중화력, 다계층 침투 전술을 전제로 한 교리를 갖고 있고 한국은 국토가 좁고 수도권이 국경에서 너무 가까운 구조입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직선거리로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인천까지는 비행기로 40분 거리, 심지어 북한 개성에서 수도권 남부까지는 포병 사거리 안쪽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죠. 적이 가까이 오면 이미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군사 전략은 절대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선제, 억제, 그 중에서도 화력 중심의 원거리 타격 능력이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만 보더라도 2020년대 기준 170만 명 이상의 군 병력, 1만 3천 문 이상의 포병 전력, 그리고 수천 기의 방사포와 자주포를 보유한 상태죠. 물론 기술 수준은 한국보다 낮지만 양으로 밀어붙이는 작전에는 아직도 강력한 위협입니다. 특히 장사정포 문제는 단순한 화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은 개성과 황해도 일대에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를 집중 배치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서울 도심까지 도달 가능한 사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포병으로 북한의 사격 전진선을 미리 제거할 수 있어야만 수도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근접전은 애초에 선택지에서 제외됩니다.
포병으로 선제 타격, 교란, 억제, 격파까지 끝내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직접 국경은 없지만 동북 삼성 지역엔 100만 병력이 주둔 중이고 산둥 반도에서 서해를 건너면 한국 서해안과 매우 근접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수륙 양용 전단, 대규모 상륙 훈련, 전자전 기지까지 전면 충돌이 아닌 국지적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 입장에선 이런 상대를 근접해서 맞붙는 건 자살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병력 규모 차이도 있지만 지형 특성상 지속적 보급이 어렵고 방어선이 넓기 때문에 기동전으로 상대를 막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건 멀리서 본다. 멀리서 맞춘다. 멀리서 막는다. 그 중심에 K9을 비롯한 포병 전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철학은 심리적 억제력으로도 작용합니다. 실제로 인도 중국 국경 분쟁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인도군이 장거리 타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자 중국 관영 언론에서 한반도형 포격 전략의 수출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낸 적이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저는 DMZ 근처에 있는 한 군사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관 중앙에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 포격으로 무너진 마을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포격을 맞고 허물어진 교실, 포탄 파편에 찢긴 채 발견된 성경책, 그리고 사망자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군번줄 벽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 한 분이 그러더군요. 우린 사실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매일 전시처럼 삽니다. 그 말이 과장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다시 돌아보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도심 곳곳에 설치된 대피소 안내표지,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된 방독면 보관함, 휴대폰으로 수시로 수신되는 민방위 경보 시스템, 심지어 매년 돌아오는 예비군 훈련과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까지. 그리고 그 중심에 늘 화력이 있더군요. 포병대 소속 예비역 병사와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때 포탄 맞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포병 나왔어요. 그 소리를 내가 쏘면 안 무섭더라고요. 한국에선 포를 쏘는 사람은 단지 군인이 아니더군요. 그건 과거의 고통을 제 손으로 되갚는 역할이었고 2번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집단적 기억의 외상 회복 과정이라 부른다고 하더군요. 6.25 전쟁은 단 3년이었지만 한국은 그 기억을 70년째 기술로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월남전 이후 PTSD 환자들이 폭증했고 이스라엘은 6.1 전쟁 이후에도 수십 년간 참전 군인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억을 무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포병 전력으로 체계화했습니다. K9 자주포의 등장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국산 무기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는 집단적 선언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제 머릿속에 있는 전장이라는 개념을 꽤 단단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공중 우위, 정밀 타격, 신속 기동, 그리고 전장 가시성. 그 4가지 조건만 확보되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나토 연합훈련에서도 아프간 파병 당시에도 유효했던 이론이었고 저는 그걸 기반으로 보고서를 쓰고 제자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믿음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경북 포항 인근에서 한국군의 전시 실탄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K9 자주포 3개 포대가 동시에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작전이었고 사격이 시작되자마자 현장은 전장 그 자체가 됐어요. 포격이 끝난 뒤 지휘관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쏜 포탄은 전부 가상의 적군 보급로와 지휘본부를 타격한 겁니다. 방어전이 아니라 선제 타격 훈련이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군은 방어 중심 교리를 가진 군대였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들었던 건 그동안 주장했던 전장은 유연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그 유연성의 극단을 절박함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동을 하지 않는 건 움직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움직일 이유가 없도록 먼 거리에서 끝내버리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제 사고방식의 뿌리를 건드렸습니다. 전쟁은 효율이 아니라 기억으로 작동한다는 것.
전술은 숫자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민족이 가진 공포와 생존 본능의 결과라는 것. 내가 배운 전장은 이 나라 앞에선 틀렸구나. 서울에 돌아와 다시 국제 전략 보고서를 열람했을 때 과거 제가 직접 기술한 문장들을 확인했어요. 한국군은 병력수가 적고 지정학적으로 고립돼 있으며 화력은 일부 특정 장비에 집중되어 있다. 이건 오류였습니다. 병력이 적으니 포를 강화한 것이고 고립됐기에 자체 전략을 발달시켰으며 일부가 아니라 모든 전선에서 화력이 계산돼 있던 나라였죠. 귀국 비행기에서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전략적 타격 교리의 재정이라는 제목의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프랑스군 전략 분석소와 EU 군사위 공동 포럼의 연설 요청에 응했습니다. 21세기 유럽이 택해야 할 전장 모델, 한국. 처음엔 모두가 당황해 하더군요. 제가 워낙 보수적인 교리 쪽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아시아, 그것도 전통적으로 방어 중심이라 여겨졌던 한국을 새로운 모델로 지목한 것이니까요. 유럽의 전장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린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기동전을 택했고 중동 전장에서 정밀 타격에 의존했죠. 그러나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적이 압도적일 때 우리는 얼마나 빨리 막을 수 있는가? 한국은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청중은 정적에 빠졌고 숨을 고른 뒤 발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K9 자주포, 사격 재배치 시간, 드론 연계 실시간 포격 데이터, 그리고 예비군과 민간 기술을 통합한 생태계 기반 포병 전술까지. 어떤 대령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럽이 포병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포병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며칠 뒤 제 발표 내용은 나토 전략 자산국의 비공식 브리핑 자료로 공유되었고 나토 기술 패널 TF에서는 분산 포병 플랫폼 네트워크 개념의 신규 워킹그룹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전술 교범을 다시 써야 할 시간이라는 것.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무너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희망 없이 움직이는 민족, 감정 대신 의무로 일어선 사람들. 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죽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명령으로 버텨낸 집단. 하버드 대학교 교수 한 명이 직접 한국 땅을 밟고 모든 세계관을 파괴당한 채 작성한 충격의 보고서.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의무를 유산으로 남긴 민족입니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현대사 및 비교사회학 교수로 생존국가 연구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다니며 국가 붕괴와 회복의 구조를 분석해왔죠. 통계를 뽑고 정책을 비교하고 정권 교체와 전쟁 후의 국민 정신을 추적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한국만은 수치로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전쟁, 독재, 분단, 외환위기, 재난, 인구절벽. 어느 하나만으로도 다른 국가는 붕괴했을 위기들을 한국은 모두 겪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위기마다 더 강해졌던 거예요. 처음엔 운이 좋았겠지, 미국의 지원 덕이겠지라며 분석을 시작했지만 보고서를 쓸수록 이상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밟은 건 2024년 봄이었어요. 하버드대 생존국가 비교 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여러 나라의 위기 대응 시스템과 사회 기반을 분석하던 중 한국은 흥미로운 대상 정도로만 여겼죠. 솔직히 말해 당시엔 한국도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신흥국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서울역 근처 골목길에서 만난 한 노인 때문이었죠. 허리 굽은 어르신이었는데 철근이 가득 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손등은 갈라지고 발은 군화보다 단단해 보이더군요. 인사를 건네자 환하게 웃으시며 전쟁 직후부터 서울 전역의 건설 현장을 돌았다고 하셨어요. 물었죠. 그때 왜 그렇게까지 일하셨어요? 그분은 머뭇거림 하나 없이 말했죠. 누군가는 해야 했거든. 안 하면 다 같이 굶는 거니까.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서구적 시각이 무너졌어요.
이 나라는, 이 민족은 희망이나 꿈이 아닌 책임감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아니면 누가? 그 한 문장이 한국인 전체의 역사와 정서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전쟁 후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죠. 국토는 잿더미였고 자원도 없었고 외부의 도움도 제한적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파고 길을 닦고 공장을 세우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들이 믿은 건 희망이 있으면 좋아질 거야가 아니었어요. 지금 안 하면 다 죽는다는 생존의 본능,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 책임의식이었죠. 이건 단지 1세대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방배동에서 20대 청년을 인터뷰했어요. 비정규직으로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매달 부모님께 30만 원을 송금한다더군요.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가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가 저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잖아요. 제가 도와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담백해서 더 충격이었어요. 그 청년에게는 왜? 라는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것이었겠죠. 이 나라 사람들은 감동을 위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 자체가 삶의 기본값이었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나의 자유를 중심으로 교육받아요. 하지만 한국은 내가 책임질 몫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더군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걸 당연시하고 자식은 다시 부모를 책임지려 애썼어요. 조직에선 사장이 잘못해도 직원이 회사를 먼저 걱정하더군요. 제가 이해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희망 같은 고상한 언어 대신 책임이라는 단어 하나로 온 국민이 스스로를 붙들고 움직여온 나라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꿈으로도 희망으로도 버티지 않았다. 오직 하나. 내가 아니면 누가? 라는 문장 하나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나라를 처음 봤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2시간 반쯤 내려가면 전형적인 한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지더군요. 낮은 산등성이, 고즈넉한 논밭, 그리고 기와와 슬레이트 지붕이 섞인 마을들. 전통과 근대가 겹쳐진 이 풍경을 보며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조용한 마을이 어떻게 국가 전체를 일으켜 세웠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경상북도 의성의 한 작은 마을을 찾았어요. 그곳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시범지역 중 하나였다고 들었죠. 지금은 대부분 노인이 살고 있지만 마을 입구에는 낡은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잘 살아보세. 한국어로는 단순한 구호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겐 하나의 암호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살아보자는 슬로건은 희망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 그 말은 달랐어요. 잘 살자가 아니라 죽지 말자에 더 가까운 외침이었죠. 마을회관에서 만난 85세 어르신은 과거 새마을 지도자였다고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땐 어떤 마음으로 그 운동에 참여하셨나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한 거지. 이 말이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한국의 농촌 개발은 정책이 아니라 명령이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굶어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당시 농촌은 고립되어 있었고 전기도, 수도도, 변변한 도로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먼저 길을 깎고 다리를 놓고 지붕을 고쳤냐고요? 정부가 나서기 전에 주민들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 절박함이 정책보다 빨랐고 제도보다 강력했죠. 한국 외부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독재 정권의 경제개발 도구쯤으로 보는 시선도 있죠. 하지만 현장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건 위에서 내려온 운동이 아니라 아래에서 끌어오른 생존이었어요. 그 시절 사진을 보니 비닐로 만든 비료 포대에 흙을 담아 제방을 쌓고 마을 주민 모두가 줄을 맞춰 일하고 있더군요. 누가 상을 줬던 거냐고요? 아니었어요. 상도, 월급도, 명예도 없었죠. 그냥 지금 안 하면 마을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굶고 모두가 죽을까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져 있었어요. 한 마을 어르신의 자녀분과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을회관 쓸고 도로 닦고 꽃 심고 남보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했다고요. 이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라는 말. 또 나왔죠.
전쟁 때도, 산업화 때도, IMF 때도, 그리고 이 시골 마을의 아침에도 똑같이 들렸어요. 이건 정신의 유전이고 공동체 생존의 명령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한국인에게 희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구호가 아니라 본능이었고 정책이 아니라 유산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오전 6시에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을 찾았어요. 산업화의 유산인 새마을 정신이 지금도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거기서 마주한 광경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 사회 전체의 의무 감각을 압축해 놓은 축소판 같았죠. 직장인들이 군복을 입고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회사를 다니다 온 사람들이었죠. 한 명에게 물었어요. 이런 거 귀찮거나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귀찮긴 하죠. 그런데 뭐 해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말투가 참 담백하더군요. 불만도 자랑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걸 당연하게 수행하는 사람의 말이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조교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훈련이 고되더라도 대부분은 늦지 않아요. 심지어 월차 써가면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가 딱 하고 연결됐어요. 이 나라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훈련된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예비군 훈련만이 아니었어요. 마트에선 계산이 늦어지면 사람들이 줄을 바꿔서 화내는 대신 조용히 기다렸고 지하철에서는 누구 하나 밀치거나 소리치는 일 없이 서로를 먼저 보냈죠. 공항에선 전광판보다 먼저 움직이는 줄이 생겨나고 카페에서는 옆자리 사람 노트북을 누가 만지는 일도 없었어요. 처음엔 이걸 의식 수준이 높다고 해석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의식이 아니라 습관이고 훈련이었죠. 누구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더군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정신은 전달되고 있었고 군대가 끝난 뒤에도 그 규율은 직장과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이 훈련된 의무감이 사회 전반에 적용된다는 점이었어요. 대기업의 중역도, 편의점 알바생도, 자영업자도, 심지어 학생들도요. 지금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방배동에서 만났던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애한테 늘 그러죠. 지금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할 차례라고. 미국에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가르칩니다. 한국에선 지금은 내가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가르치죠. 그 차이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전자는 자유를 가르치고 후자는 책임을 가르치더군요. 어느 날 밤엔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양심 냉장고라는 글을 봤어요. 길거리 한켠에 놓인 냉장고 안에 누군가 김치와 밥을 채워두었고 필요한 이들이 꺼내 먹더군요. 놀라운 건 냉장고가 몇 달을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예요. 훔치는 사람이 없었고 망가뜨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빈통을 다시 채우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이 나라는 70여 년 동안 위기 속에서 살아왔죠. 전쟁, 분단, 독재, 외환위기, 재난.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인은 매번 같은 선택을 했어요. 나는 지금 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선택이었죠.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사회 전체가 의무감이라는 레일 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국의 민족 정신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다. 애국은 거창한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줄 서는 습관처럼 몸에 밴 것이다. 방역.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감흥이 없었어요. 학자 입장에서 방역은 정책, 매뉴얼, 통계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나라는 정책으로 방역을 한 게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방역을 하더군요. 그것도 강요나 감시 없이 너무 조용하고도 철저하게 말이죠. 그 시작은 지극히 하나의 영상에서였어요. 서울 종로의 한 약국 앞, 마스크 배급이 한창이던 어느 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그런데 다들 말도 없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는 누군가 말했어요. 이거 안 쓰면 누가 고생할지 몰라요. 나는 괜찮아도 누군가는 위험하니까요.
그 말이 잊히질 않았어요. 자기 건강보다 남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방역당국의 자료를 요청해 통계부터 분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죠. 한국은 세계적으로 방역 강제력이 낮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벌금도 적고 이동 제한도 느슨했죠. 그런데도 전염병 확산 속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마스크 착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한국 방역의 비밀은 정부에 있지 않았어요. 그건 국민의 의무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백신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를 뒤흔들던 시기, 미국에선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소리치는 이들이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마스크를 불태우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냐고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마스크를 썼고 자가격리자 앱을 깔았고 동선을 추적당하면서도 불평보다 책임을 먼저 말했죠. 서구 언론은 이를 두고 놀라운 시민의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의식이라기보다 반사행동에 가까웠어요.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 뿌리를 세대 누적형 생존 경험에서 찾았어요. 일제강점기의 감시와 독립운동, 6.25 전쟁의 참혹한 국가붕괴, IMF의 경제붕괴, 메르스 사태의 교훈. 이 모든 경험이 한국인을 의무 기반의 집단으로 진화시킨 거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불이 났다 하면 물통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 마스크를 2개 사면 하나는 이웃에게 넘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좋은 국민이라기보다 포기하지 않기 위한 방어 본능이었어요. 어느 날 서울 근교 인천항을 찾았어요.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수치가 아닌 감정으로 체감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항구에서 마주한 건 컨테이너 더미가 아니라 죽어도 멈추지 않는 민족의 유전자를 상징하는 구조물이었어요. 하역 작업을 하던 중장비 기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20년 넘게 항만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밤낮이 따로 없고 폭염에도 폭우에도 작업은 멈출 수 없다고 하더군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충분히 힘들 텐데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물류 멈추면 공장도 멈춰요. 공장 멈추면 사람들 월급 못 받잖아요. 승리하려고 뛰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그 말은 인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강원도의 산골, 대전의 기계공단, 전주의 시장통, 제주도 어촌까지 한국은 이기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책임감으로 굴러가는 나라였어요. 미국에서라면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이길 수 있냐? 를 먼저 따지죠. 하지만 한국은 지면 끝이냐? 를 먼저 묻더군요. 지면 괜찮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포기하면 그땐 진짜 끝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철학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기억, 그리고 그 이후 70년간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뿌리내린 절박한 생존의 철학이라고 느꼈어요. 영등포 공장가에서 만난 60대 기술자는 말했어요. 이 기술, 예전엔 일본 애들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수출해요. 근데 그게 자랑스럽다기보다 그냥 안 멈췄을 뿐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어떻게든 멈추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승자처럼 굴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그저 매일 조금씩 전진하며 오늘도 버텼다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 전진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본인들이 잘 모를 정도로 말이죠. 부산에 있는 한 조선소 앞에서 막 작업을 끝낸 조선공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라는 사실조차 별로 놀라워하지 않더군요. 우리가 하니까 되는 거지 뭐. 남들보다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남들 포기할 때까지 안 나서 된 거예요. 그 말이 강하게 박혔어요. 이들은 최고가 되려고 버틴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추지 않았을 뿐이고 그게 곧 승리로 이어진 거죠. 다시 말해 한국의 DNA는 1등주의가 아니라 버티면 길이 열린다는 경험에서 탄생한 겁니다. 밤 11시 서울 지하철 안 지친 표정의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에 서 있는 아주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죠. 희망. 저는 이 단어를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수없이 다뤄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위기 앞에서 희망을 잃지 말자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 나라는 희망을 얘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단어를 거의 입에 올리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대체 한국은 뭘로 버틴 걸까?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2시간 거리의 한 공단지대를 방문했어요. 낡은 판넬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중소기업, 그곳에서 30년째 일하고 있다는 용접工김현수 씨를 만났죠.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만든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품고 계속해 오신 거죠?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희망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한 거죠. 그 말이 너무나 명확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늘 희망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은 희망을 품지 않아도 움직였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책임이 올라오더군요. 강원도 태백 탄광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을 봤어요. 광산이 폐쇄되고 마을이 텅 비어가는 와중에도 동네 이장은 버려진 마을회관을 청소하고 있었죠. 왜 아직도 그 일을 하느냐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군가는 남아있어야지. 마을이 완전히 죽으면 다시 살릴 수도 없으니까. 생각해보면 K방역도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 DNA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희망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의무가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은 교육에서도 드러나더군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을 때 교장 선생님의 졸업식 축사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미래에 무엇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책임을 아는 어른이 되라는 겁니다. 그 말에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순간 미국식 사고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감동 없이, 희망 없이 이런 말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었어요. 밤이 되면 서울 한복판엔 수많은 불빛이 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다시 내일을 준비하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꼭 이런 말 같았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직 안 자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체류하던 마지막 주, 전국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어요. 폭우로 산사태가 났고 도시 일부가 침수됐고 강풍에 공장 지붕이 날아갔다는 뉴스가 연이어 쏟아졌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아, 이 나라는 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절대 끝나진 않겠구나. 이상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대중은 공포와 절망부터 느끼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누구도 절망하거나 흩어지지 않았고 또다시 정리하고 일어서고 붙잡고 밀어붙이더군요.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물에 잠겼던 날 현장을 찾았을 때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그날도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빗속에서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리 직원도 공무원도 아닌 주민들이었죠. 그 중에는 70대 어르신도 계셨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왜 굳이 본인 일이 아닌데도 나오셨어요? 라고 묻자 그 소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제 일도 아니지만 아무도 안 나오면 그게 더 문제잖아요. 여기 다 물 차면 옆 건물도 피해보거든요. 그저 지금 자기가 안 하면 나중에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걸 본능처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는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에 국민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죠. 물론 위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인구 절벽, 고령화, 주거 불안, 저성장, 안보 불안. 한국 사회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심지어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삶이 더 고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무너질 수는 있어도 절대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요. 실제로 6.25 전쟁 당시 수도 서울은 4번이나 점령당하고 탈환됐어요. 전쟁에서 수도가 4번이나 뺏기면
대부분의 나라는 붕괴하죠. 하지만 한국은 수도가 넘어가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고 심지어 피란수도 부산에서도 다시 행정을 재편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교실도 없이 계단에 앉아 수업을 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세대가 되었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게 자기 세대의 의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과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항으로 돌아가는 날 택시 기사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기사님은 은퇴 후 다시 운전대를 잡으셨다고 했어요. 쉬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죠. 쉬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겠어요? 버텨야죠. 그것도 나이 든 사람 몫이니까요. 나이 든 사람 몫. 그 말이 그토록 위엄있게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미국에서 나이는 퇴장의 신호지만 한국에서 나이는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한국이고 그게 지금 제가 본 전 세계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의무의 나라, 한국의 진짜 정체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날, 저는 남산 정상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엔 수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만났던 노인, 청년, 어머니, 군인, 자영업자, 아인, 공무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신경망 같은 나라구나. 이 나라는 누가 이끌고 있는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국민이 먼저 움직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누구도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내 몫이니까라는 이유로 움직이더군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가 시스템이란 정부, 법률, 제도, 행정으로 움직인다고 배웠고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정치가 흔들려도 국민의 의무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출렁여도 시민들의 질서는 무너지지 않았고요. 재난이 닥쳐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 현장에 있더군요. 저는 처음엔 이것을 정신력이라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이란 너무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찾았습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라 유산이다. 전설은 입으로 전해지지만 유산은 몸으로 계승되죠. 한국인의 의무감은 아이들은 부모가 책임지는 걸 보고 자랐고 직장인은 선배가 묵묵히 버티는 걸 보며 훈련됐고 어르신은 조용히 사라지기보다 마지막까지 무엇인가를 남기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말 대신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게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출국 게이트 앞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적이 아니다. 이 나라는 의무를 유산으로 남긴 사람들의 결정체다. 저는 여기 와서 단 한 번도 이 나라가 부럽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가벼운 말이었으니까요. 이 나라는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어느 특정 세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6.25를 겪은 노인에게도 있었고 IMF를 견뎌낸 장년층에게도 있었고 코로나를 겪은 청년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국가는 경제가 유산이고 어떤 국가는 기술이 유산이고 어떤 국가는 예술이 유산이죠. 그런데 한국은 의무라는 정신 자체가 유산이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실릴 수 없고 다큐멘터리로도 절반밖에 담을 수 없는 오직 체험으로만 이해되는 구조물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한국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젠가 또 무너질 수도 있겠죠. 내부 갈등이 생기고 외부 압력이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의무를 기억하는 민족이기 때문이고 그 기억은 말이 아니라 습관으로 남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에게 조용히 전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하다. 한국은 희망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국은 의무를 유산으로 삼은 나라다. 그리고 이 유산이 있는 한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